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5년 첫 번째 플래너스 클럽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154회까지 달려왔어요. 꽤 긴 시간을 달려왔죠. 52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3년 꽉 채워가지고 이제 4년째 도입하는 때인데, 오늘 같이 이야기할 제목은 사업계획 발표를 위한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플랜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저희 회사 자체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쵸? 네. 그래서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이 왔을 때 그거를 풀어가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특별히 정말 중요하다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새해 첫 번째 강의를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회사가 건재한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니까 가능한 거고, 수많은 창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또 성공 가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와서 내가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짜고 나서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표현을 하고, 이제 시드머니를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이 시드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과연 나는 앞에서 그 나에게 한 번 주어진 그 기회를 얼마만큼 잘 표현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은 그 스킬을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라고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프레젠테이션 중에서도 사업계획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업계획 발표라는 특별한 타이틀, 조금 더 포커스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컨텐츠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체크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먼저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을 하시고 나서 발표를 하려고 하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언제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일이 뭐냐면 먼저 기획이에요. 내가 어떤 거를 발표를 해야 할지, 어떤 회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수많은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실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뭐를 하냐? 편집의 과정에 들어가요. 편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쓰고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혹은 기획안을 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어지는 일이 뭘까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학생회의 구성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부서가, 편집부가 있고 기획부가 있고 또 한 부서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선영씨? 총무부. 맞아요. 돈을 관리하는 총무부는 항상 있어요. 자, 돈을 관리하는 총무부와 집행부 제외하고 나서, 자, 당연히 있는 기획부와 편집부, 그리고 하나는 홍보부죠. 홍보부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기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멋지게 장표까지 만들고 보고서, 제안서까지 만들으셨어요. 사업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어진 그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홍보의 자리. 즉, 내 생각을, 내 계획안을 발표하게 되는, 말 그대로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도달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내가 앞에 거를 잘한다 할지라 해도 맨 마지막,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앞에 수많은 과정들이 모두가 물거품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공모라든지 그렇게 직접 할 때도 있고, 어떤 어플라이를 계속 넣으려고 할 때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1대1로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짜 컨텐츠가 좋으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컨텐츠를 들고 있고 제가 들으면서도 진짜 이 사업 한번 너무 필요한 사업이고 한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어떻게 그 멋진 아이템을 조금 더 제대로 구상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저거 괜찮은 아이템인데 진짜 필요한 아이템인데 정말 좋은 사업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끔 확 빨려들게 하고 또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발표로서 정점을 찍어야 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약자로는 PT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되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PT랑 PPT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PT와 PPT의 차이점. PT라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의 약자예요. 뭔가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PPT라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를 이야기하죠. 파워포인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T랑 PPT, 사실 저한테 강의 의뢰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PT랑 PPT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시고 파워포인트를 요구를 하는지 혹은 프레젠테이션을 요구를 하는지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잘 모르시다가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한 게 그러면 PPT가 아니라 PT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혹은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PT가 아니라 PPT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라는 개념을 PPT와 헷갈리지 않게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이 프레젠테이션, PT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뭐 수다 떨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 있느냐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이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잘된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짜 그 프레젠테이션 진짜 멋졌어. 정말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어. 되게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들의 조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재밌어야 된다, 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혹은 기억에 남아야 된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은 내가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쵸? 되게 좋은 프레젠테이션들은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정의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면은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맥킨지에서는 MECE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내가 A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A를 정의하기 위해서 A가 아닌 A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법을 MEC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 이 기법이 어디에서 되게 많이 쓰이냐? 정보 프로파일링, 뭐 범인을 색출할 때 그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점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내가 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래 좋은 소리인 거는 알겠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실 때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조금 더 그 메시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앞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뒤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메시지 자체가 없으면은 뭔가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놓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장황한 사업 계획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뭔지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청중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청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업계획 발표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혹은 같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가장 프레젠테이션에서 중요한 거는 그 청중에게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무엇,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혹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서 당신이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득을 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심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프레젠테이션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나서 머릿속에 이렇게 막 뜬구름이 잡히기는 하는데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사업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뜬구름이 그려진 상태에서는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에 접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확한 그림을 추상적이 아닌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림을 위해서 정확하게 바로 당신에게, 듣는 그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흐름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예요.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핵심 메시지가 없으면은 나타나는 굉장히 현상들 중에 하나죠. 핵심 메시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메시지조차도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갈팡질팡 하는 경우. 네 번째는 이제 지나치게 자세한 경우예요. 제가 사실 이 실수는 어디에서 되게 많이 보냐면 기술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들였으며 얼마나 수많은 연구를 거쳤기 때문에 그 연구 중간중간에 그 디테일한 실험들, 디테일하게 우리가 수행했던 거를 다 디테일하게 그 공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듣는 사람으로서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그 기술 같은 분야에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성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혹은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이 얼마인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다시 아웃풋으로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게 과연 즉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그 이익 창출을 우리가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사람들이 더욱더 집중을 하지 수많은 디테일한 과정들 그 사이에 그 과정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시간이 한 3시간 주어졌어요. 그래서 같이 앞에 앉아가지고 뭐 나는 이런 일을 했었고 이렇게 했었고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A를 투자했을 때 뭐 B가 나오고 B를 투자했을 때 C가 나오고 그 공정을 지나서 자 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집중력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자세한 프레젠테이션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너무 긴 경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핵심 메시지 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집중력을 잃고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15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질의응답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잘 생각을 해두시고 가면은 좋습니다. 자, 이 5가지 실패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공통점을 보았더니 딱 이거 하나더라고요. 목적이나 계획 없이 데이터를 쏟아놓는 프레젠테이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바로 데이터 덤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덤프트럭에서 막 이렇게 흙더미 쏟아내는 것처럼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목적이나 계획 없이 여러분들의 데이터,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쏟아놓는 그 실수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중이 원하는 소리를 이야기를 해주면 된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자, 뭘까요? 첫 번째. 난 첫 번째로 청중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는 사람이 뭘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A라는 거를 되게 원해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쥐어줄 수 있는 거는 Z라는 물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문제를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라는 기술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프레젠테이션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프레젠테이션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자신감. 굉장히 많이 떠올리죠. 아, 프레젠테이션 자신감 하나만 있으면 진짜 성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된 거 없는데 자신감 하나만 있다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홀리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의 목적을 두고 접근을 할 때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죠. 이거예요.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에 정답이 있는 거 보셨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정답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선생님이죠. 선생님들은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하죠?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들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학생 때로 돌아갔을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는 바로 설명이에요. 열심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 맞아 그래 저거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잘 들었다 하고 수능을 보죠. 자, 근데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될 그 사업 계획을 위한 발표든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프레젠테이션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학교 이후로는 우리는 정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답이 주어지는 거는 그냥 딱 고등학교까지예요. 고등학교 때 정답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죠?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나 주어진 거를 우리는 언제나 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정답을 만들어냈었는데 정답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있다면 열심히 설명을 하면 되지만 절대 프레젠테이션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 바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코끼리라는 동물을 보셨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코끼리 보면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불쌍하대요. 코끼리를 딱 보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어디서 봤기 때문이죠?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코끼리 사진 있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기 코끼리 보시면서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불쌍하세요? 제가 이거 세렝게티에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코끼리가 불쌍한가요? 코끼리는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자, 제가 또 다른 장소에서 코끼리를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냐면은 오카방고 델타라는 그런 그 보츠와나의 한 곳에서 코끼리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자, 세렝게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뭐 보통 그 에버랜드 사파리 같이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그 보츠와나 오카방고 델타에서는 뭐가 있냐면 워킹 사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내 발로 내가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동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코끼리는 절대 불쌍하거나 귀여운 존재가 아니에요. 뭐가 되냐?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거기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코끼리한테 밟혀 죽은 그 독일 여자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오카방고 델타에 제가 직접 워킹 사파리를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코끼리에게 느끼는 감정은 되게 무섭다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컨텐츠를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컨텐츠를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 해도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내가 제안하는 이 사업 계획이 정말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동물원에서 쓰일 때랑 세렝게티에서 쓰일 때랑 그 오카방고 델타에서 쓰일 때랑 각각의 느낌, 접근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그거를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중들을 아셔야 돼요. 청중이 한둘이 아니에요. 몇이냐? 셋이에요.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청중은 3명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청중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때 사업계획이든 어떤 거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때 아는 게 거의 없는 청중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앞에 나와서 앉아있어야 되기는 하겠는데 뭐 그냥 들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역시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상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강의 혹은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에 굉장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조금은 나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한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저거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저거는 되게 공감된다 라고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며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세 번째 분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든지 반대를 하려고 하는 청중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말 그대로 별로 고깝지 않은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거야. 이런 청중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은 굉장히 부정적인 관심이에요. 말 그대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가 싫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그 사내 회사에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 쓸 때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보고서를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 내 보고를 받는 그 상사와 수많은 피드백을 거쳐가지고 내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에 왠지 막 그럴싸한 완성본을 들고 가서 짠 하고 보여주면은 상사가 잘했네 라는 거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즈니스 필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뼈대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상사의 생각이 여러분들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를 완성을 해서 들고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완성을 해서 딱 들고 갔어요. 근데 상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드백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보고서를 굉장히 매몰차게 내친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죠? 네.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사와 함께 술을 드시러 가셔야 돼요. 그거는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프레젠테이션도 사람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청중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마치 여러분들이 예방주사 맞듯이 한번 생각을 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거나 혹은 나에게 관심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되고 나한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조를 이끌어내야 돼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절대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설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발표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잘 설명을 할까로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잘 피력해서 이들을 잘 설득을 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는 설명이 아니라 설득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프레젠테이션에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논리, 두 번째는 결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반드시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뭔가 신기하다, 정말 해볼만 하겠다, 뭔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줄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설득이다, 설득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계획 발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설득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진짜 설득이 되나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사람을 설득해본 경험이 과연 있나요? 어렸을 때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인이 될수록, 또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을 설득하는 것만큼 진짜 쉬운 게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되게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람은 정말 설득이 어려워요. 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볼게요. 자, 이 사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사진이 어디냐면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2012년도, 10년, 1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얼마나 가슴에 스크라치가 생겼겠어요. 노벨 경제학상은 절대 자신들이 놓치지 않았던 정말 그 경제학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판을 완전히 뒤엎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학교에서 자기가 심리학 교수니까 계속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같은 층 옆방에 경제학과 교수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같이 토론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 뭔가 이상한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렸었냐? 바로 전제가 틀렸던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뭐를 생각했냐?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반해서 심리학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교수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닌 거야. 사람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고 절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거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심리학적인 전제인 인간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전제로 우리가 경제학을 한번 풀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론이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넛지라는 이론입니다. 저 뒤에도 책 있죠. 코끼리가 이렇게 엉덩이 팡팡 두드리면서 살짝 툭툭 치는 듯한 그 노란색 책, 주황색 책. 그 책이 바로 넛지라는 책이에요. 자, 넛지 이론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하자면 요거예요. 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보면은 이제 항상 알고 있지만 뭐 써있는 게 그냥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뭐 한 발자국 가까이 이제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청결률이 굉장히 낮았대요. 그래서 이 스키폴 공항에서 뭐를 했냐면 여기 한가운데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그려놓은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잘 그려놨대요. 정말 진짜 파리가 붙어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 할 수밖에 없게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리 한 마리를 각각 화장실에 그려놨더니 청결률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무려 80%가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 10명 중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던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이 한 발짝 앞으로 움직이는 그런 선택, 그런 행동을 이끌어낸 사례가 바로 이 넛지의 사례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선택 설계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선택을 하도록 뭐를 했다? 설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넛지의 가장 기본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네, 인간미가 되게 넘치는 그런 사진. 네. 이 사진의 진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사진의 진실은 이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그리고 이 사진이 어떻게 사용이 됐냐?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이게 미군이랑 이라크랑 전쟁하는 단계였었는데 CNN, 미국 방송에서, 미국 공영 방송에서는 굉장히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케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면만 잘라서 방송을 했고요. 반대로 이라크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비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해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디어가 어떻게 사람의 관점을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한 보수 언론에서 광고를 때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바마의 휴일을 광고를 때린 거예요. 오바마가 얼마나 쉬었는지,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쉬었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는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대통령이 얼마나 쉬었냐? 무려 62일을 쉬었대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광고를 때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진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누구죠?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은 180일을 쉬었어요. 그리고 1대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은 121일을 쉬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오바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바마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설득이 아닌 설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여러분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더 뛰어나가서 어떻게 하면 나는 잘 설계를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까?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설계에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들이 선택을 하도록 설계를 하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 설계자가 되시는 거죠. 그 선택 설계자가 되는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자, 지성에도 프레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3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3개의 컨텐츠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 3가지의 아이템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3가지의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빼야 될지 볼게요. 원숭이, 바나나, 팬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빼야 돼요. 그럼 나는 팬더를 빼겠다라는 사람. 나는 바나나를 빼겠다. 나는 원숭이를 빼겠다? 그렇죠.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이 똑같았어요. 그쵸? 같은 컨텐츠를 보셨고요. 질문도 동일했어요. 원숭이, 바나나, 팬더라는 컨텐츠를 보고 난 후에 나는 당신은 뭐를 뺄 거예요? 라는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방금 보셨죠? 결과가 다 어땠죠? 결과가 다 달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EBS 다큐 프라임 동과서라는 데에서 되게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양인들은 관계에 집중하는 프레임을 가졌기 때문에 원숭이랑 바나나를 연결지어서 팬더를 뺀대요. 마치 서정 씨처럼. 근데 반대로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개체의 속성에 집중하는 프레임을 가졌기 때문에 원숭이도 동물, 팬더도 동물, 그러니까 바나나 너 빠져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원숭이를 손에 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번 더 생각을 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동양인인데 나는 뭐 팬더를 뺐어, 바나나를 뺐어, 뭐 이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막 그래, 뭐 난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프레임의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통해서 이 프레임의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드디어 나왔어요. 바로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많은 스토리텔링 강의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자체에는 굉장한 매력을 느끼세요. 스토리텔링이 좋아. 좋은 거는 알겠어. 사람들이 스토리텔링 하니까 좋은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명확하게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시더라고요. 정의를 세우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꼭 이야기를 포함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스토리텔링이냐? 절대 아니에요. 스토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야기라는 거는 사실 내용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그 이야기의 내용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반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형식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메시지, 뭐 인과응보, 권선징악, 뭐 이런 메시지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오주의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시지가 뭐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맞춰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메시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반해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바로 구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구조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은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설득력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야기를 하듯이 사람들이 쭉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된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라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끔 이야기하는 그 하나의 방식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토리텔링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요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기획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제일 처음으로 검색이 되는 그 사진을 제가 따왔어요. 즉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기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뭐냐라면은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설계해서 설득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창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쵸?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했죠? 아까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 MEC,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창의의 반대말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구태의연하고, 뻔하고, 모방하는 거,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자, 창의의 반대말을 저는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의의 반대말은 논리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언제나 어떤 데 익숙해져 있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는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생각하는 걸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내가 배가 되게 고파요. 원인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결과가 뭐죠?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지 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인데, 자, 배가 고픈데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굉장히 비논리적인 게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리의 반대말인 창의,
창의적인, 논리적인 생각이 원인을 바탕으로 결과를 생각해낸다라면은 과연 창의적인 생각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바로 결과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뭐든지 말든지 그냥 밑밥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은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나는 밥을 먹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결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만들어내죠? 그때부터 근거를 생각해내죠. 그게 바로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를 생각해내는 게 바로 창의적인 생각. 원인을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생각하는 게 로지컬한 생각.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자, 사람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좋아할까요? 논리적인 생각을 좋아할까요? 논리적인 생각을 좋아해요. 얘기를 해요. 막 뭐 회사에서 막 우리 회사에 막 2015년에는 핵심 인재로 창의적인 인재를 도입을 하겠다. 항상 여러분 뭐 신입사원 인재상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도전적인, 뭐 창의적인 막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여러분 진짜 회사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사실 내가 뭔가 창의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이 좋아 창의라는 거지, 그게 성공했을 때 창의라는 거지, 성공하지 못하면은 진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냥 또라이예요. 그쵸? 뭔가 행동을 비논리적으로 엇나가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창의적이다. 혹은 되게 이상하다. 왜? 이상한 이유가 뭐죠? 내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에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절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처음 받는 이미지부터 저거 좀 이상한데? 저게 어떻게 저래? 라는 마음으로 내가 공감 없이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에 3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논리, 그리고 두 번째가 결론, 세 번째가 공감이었어요. 공감을 이끌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처음 얘기했던 논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굉장히 뻔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되잖아요. 뻔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남들이 들었을 때 그거 되게 획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한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되 표현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걸 바로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설계해서 설득해내는 걸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7이 들어가요. 왜 7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1에서 순차적으로 일식적 올라가니까 당연히 7이 들어가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내가 7을 사람들의 입에서 혹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7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나는 앞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1, 3, 5만 썼어도 여러분들은 7을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쵸? 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0.5 차이로 뒀어도 여러분들은 7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목표가 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결론으로 삼는 그 한 전략 혹은 전술이 무엇이냐, 뭐를 내가 강조하고 싶으냐,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뭘 강조하고 싶으냐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신 다음에 그 앞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사람들은 배경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배경을 보는 거는 두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먼저 집중을 하는 건 뭐죠? 현황에 집중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원들이 있어요. 우리는 노란색, 저건 색깔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왜 달라요? 그렇죠. 옆에 애들이 검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때요? 이제 다른가요? 여전히 다르죠. 왜? 배경 색깔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같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같아지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배경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현황이 달라 보여요. 그렇게 달라진 현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도출해내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플랜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은 저는 결국에 디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토리텔링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토리, 보통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발단, 전개, 절정, 해결,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새로운 신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먼저 발단은 현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깔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물꼬를 틔워주신 후에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그러면 뭐가 되죠? 자, 보통 사실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목표가 가장 앞으로 올 때가 제일 많아요.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고 나서 현상을 인식했더니 뭐가 발생을 하죠? 갭이 발생을 해요. 즉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따른 전략을 도출을 해내고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발표를 하실 때 내용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실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갈등이에요. 즉 문제를 주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만 포인트를 둬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시키느냐, 즉 프레임을 어떻게 동기화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그 사업계획 발표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 방법대로 다시 한번 풀어나가자면은 내 전략, 내 핵심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잡고 목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경을 깔아주세요. 그 사이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줌인하셔서 이게 문제야! 라고 핵심을 두셨다가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인력을 끌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계획 발표를 할 때 내가 발표를 하는 사람이 즉 청중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획 쪽에 해당되는 이 앞에 파트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될지 혹은 계획에 해당되는 이 뒤에 파트에 더 해당을 둬야 될지는 달라져요. 만약에 정부 사업이다. 이미 예산을 얼마를 쥐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뒤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고 이 사람은 아예 지금 생각조차도 없어요. 뭔가 돈을 끄집어내고 그럴 생각조차도 없고 사업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내가 완전 밑바닥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앞에다가 더 포인트를 두셔야 되겠죠. 자,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의 핵심 팁 5개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스토리텔링의 핵심 팁 5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 즉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질문,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지. 세 번째는 결국은 논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숫자로 말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제목부터 시작을 하는 거. 이 5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물음표를 보면은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해결하고 싶다죠. 이 물음표를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은 그거를 해결해야겠다 혹은 해결하고 싶다로 접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question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에서는 problem 혹은 matter래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는 하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 혹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겠죠.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내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회사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타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질문을 내 발표에다가 넣어주느냐가 진짜 핵심이에요. 자, 1994년 뉴욕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었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되게 엉망인 이 뉴욕의 사진. 뉴욕의 경찰서장이 되게 포인트를 뒀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인의 검거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굉장한 포인트를 뒀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범인의 검거율을 포인트를 높여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줄리아나 시장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졌냐? 어떻게 하면 뉴욕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두기 시작을 했어요. 자, 질문. 사실 동일한 문제를 보고 두 가지의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범인의 검거율을 높일 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두면은 여러분 뭐에 집중을 하게 되죠? 범인이 누구인지, 말 그대로 어떻게 잡는 방법을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쵸? 눈의 포커스가 범인에게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뉴욕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범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꿔야지 달라지느냐에 포인트를 두게 되죠. 그래서 실제 뉴욕에서 1994년에 뉴욕에서 줄리아나 시장이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 지하철에 있는 낙서들을 그래피티라고 하나요? 그거를 지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뉴욕의 지하철 깨끗하게 유지를 단지 그냥 지하철을 깨끗하게 유지를 했을 뿐인데 범죄율이 낮아지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서 나온 이론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의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동기화시키느냐라는 건 어떤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예요. 이거는 저희가 넘어가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질문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전달을 하느냐가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협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이제 2015년이니까 2년 전, 3년 전쯤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었었죠.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교수가 한국에도 왔었고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바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었어요. 협상에 관한 책이었었어요.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결국의 핵심 컨텐츠는 협상이에요. 이 협상에 관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을 할 때 다이아몬드 교수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접근을 하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협상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수많은 질문에 해당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접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정답이 아니었어요. 뭐가 주어졌어요? 질문이 주어졌어요. 질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경이로운 기록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셔야 되는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아까 제가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성공한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한 스토리에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먼저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근데 현실이 완전 바닥이에요. 그 원인이 뭔가가 있겠죠. 그럼 그 원인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를 우리는 발생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실은 슝창. 근데 우리는 요만큼까지 가야 되는데 현실이 지금 너무 바닥이 됐고 이 원인이 있으니까 요걸 해결해야겠다. 이 둘 사이에 갭을 만들어주는 걸 발생형 문제라고 해요.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 지금 현실은 요거예요. 지금 현실은 요건데 내가 있어야 할 단계가 요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목표가 설정이 된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설정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시는 방법, 즉 질문을 만드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발생형 문제로 접근을 하느냐 혹은 설정형 문제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풀어갈 때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가시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새로운 관점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보이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는 결국엔 차별화예요. 자, 차별화에 대해서 세스 고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리마커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사업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고 그걸 발표를 하실 때 더 좋은 뭔가, 더 나은 뭔가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즉 이하를 붙여서 베터, 뭐 더 나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형용사는 리마커블, 유니크, 뭔가 다른, 디퍼런트한, 뭔가 차별화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뭔가 조금 더의 세상은 지나가고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차별화된 모습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터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이 이미 누군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혹은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수많은 스터디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결국은 논리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획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략기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전략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한다 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명분이죠.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명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명분을 만들어주시는 거, 즉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진짜 그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명분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의 모든 플래닝은 논리의 싸움이에요.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누가 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냐, 누가 더 그럴싸하게, 누가 더 될 만하게끔 접근을 했냐, 누가 더 이해가 되게, 누가 더 맞다라고 라고 접근하게끔 설명을 했느냐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사업 계획을 하실 때 필요한 거라는 내용이죠. 스토리텔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사례예요. 사례들.
자, 이 내가 맞다는 거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례를 사는 방법은 사실 귀납법적인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납법적이라는 거는 A도 Z다, B도 Z다, C도 Z다, 그러니까 D도 Z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귀납법적인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얘기를 하실 때 수많은 사례들을 갖다 쓰셨어요. 아, 여기에서도 이렇게를 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를 해서 성공을 했고 저기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성공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요. 왜? 귀납법적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연역법적으로 혹은 귀납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사례를 되게 많이 넣으면 되지 않아요? 자, 사례가 되게 많이 넣어지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죠? 창의가 없어지게 되죠. 말 그대로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례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한 50% 정도의 사례를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례는 적당히 참고를 하시는 거, 말 그대로 그것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또 다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전문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득의 심리학에서도 나오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쭉 끌리는 게 있어요. 단지 의사 가운 하나를 입었을 뿐만인데도 그 사람이 더 그럴싸하다라고 느껴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열심히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한 영화가 나왔었죠. 캐치 미 이프 유 캔. 그거 보시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뭐를 하냐? 설계를 할 뿐이에요. 어떻게? 전문가의 옷을 입음으로써, 기장의 옷을 입음으로써, 혹은 의사의 가운을 입음으로써, 혹은 되게 좋은 차를 몰고 다님으로써 부자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끔. 사람들은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인용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한 분야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의 사례들 혹은 인터뷰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끌 수 있고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다수의 의견을 끌어내는 거죠.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걸 바로 기획설문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제 강의를 듣던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제가 회사에서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그때 그분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싶었었던 게 보고서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싶으셨대요. 보고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 보고서 조금 더 그럴싸하게 반드시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방법은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설문조사 자체가 조금 더 보고의 기술의 포인트가 맞춰지도록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기획 설문조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거. 실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기획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임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 정보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임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 팩트를 바탕으로 정보를 끄집어내고 인텔리전스, 그래서 어떻게 해? 라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를 임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자면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나는 너다를 봤어요. 그 안중근에 관련된 얘기를 안중근의 엄밀히 얘기하자면 안중근의 아들에 관련된 연극이더라고요. 네. 나는 너다를 봤는데, 자,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서거한 지 100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얼빈에서 안중근이라는 한 남자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서 죽였어요. 자, 그거는 팩트예요. 그쵸? 하나의 팩트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죠? 이 사람은 살인마다라고, 사람을 죽인 살인마다라고 접근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텔리전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네, 안중근은 테러범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데이터, 팩트는 동일합니다. 안중근이라는 한 남자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대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대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죠? 안중근이라는 애국 의사가 나라를 위해서 그 한 몸 바쳐 국가의 원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라고 접근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안중근 의사를 기리기 시작을 하고 100년이 지났다고 그 사람에 대한 연극을 만들고 동상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예시입니다. 여기 제품별 상반기 판매 실적이 있어요. A제품, B제품, C제품이 있고 합계가 요러요러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조작할 수 없는 하나의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보자마자 저건 저거네 라고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이런 게 있죠. 자, 첫 번째 A제품이 전체 매출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죠. 지금 전체 봤을 때 A, B, C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A제품이라는 거. 혹은 A제품이 잘 나가기는 하는데 지금 매출 성장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고 한 850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 B제품은 10% 정도의 매출 증가세, 지금 뭔가가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C제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되게 계속 쭉쭉쭉 떨어지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영업실장이에요. 영업팀장이에요. 그럼 영업팀장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높은 신장률을 보이는 B제품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C제품의 영업인력을 내가 B제품으로 이끌어 가야겠구나. 혹은 C제품을 철수를 하고 B제품의 매출 확대에 주력을 해야겠구나. 혹은 A제품, 이 성장이 부진하니까 프로모션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기획에서는 뭐냐?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전략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 전략 뒤에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목표가 뭐냐? 지금 C제품을 접는 게 목표예요. C제품을 접기 위해서 전략을 생각을 해냈고 그 전략을 위해서 뭐를 했냐? 그 전략을 뒷받침하는 생각들, 근거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죠? 보여질 때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였었냐면 C제품을 무조건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C제품을 무조건 살리는 상황이면 그럼 그때부터 스토리가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뭐를 하겠죠? 자, 망해가다가 소생해냈던 D제품의 데이터. 처음에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E제품의 데이터를 갖다 넣을 거예요. 혹은 전체 B제품을 아예 빼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위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경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현황에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5Y 기법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한 문제 해결의 기술 중에 하나였었는데 전기밥솥 브랜드 B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자, 5Y라는 거는 말 그대로 5번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고 실제 이거는 지금 도요타에서도 활용이 되고, 요새 도요타가 뭘 하는지 모르겠네. 자, 도요타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 기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인지도 제고를 해야 된다. 가장 표면적에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지도 제고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자, B밥솥의 판매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도 제고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B밥솥의 판매량이 왜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주부들이 밥솥에 관심이 없기 시작을 했대요.
왜 주부들이 밥솥에 관심이 없을까?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밥하는 거를 지겹다고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왜 지겹다고 느끼는 걸까? 물어봤더니 쉬는 날 없이 맨날 일을 해야 돼서 그렇대요. 왜 쉬는 날 없이 맨날 일해야 될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즉, 주부들도 누군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CF의 주인공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밥솥 CF를 누가 찍죠? 원빈이 찍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바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먼저 목적을 만들어 두셔야 된다고요. 목표. 원빈을 우리 CF에서 반드시 써야 돼. 왜? 그 원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앞에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인 이유는 이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먼저 창의적인 거를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풀어내는 방식, 그런 기획의 마인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그 기획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은 숫자로 말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저의 777시간의 열정이 담긴 결정체 7가지를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추상적인 거는 절대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하지만 구체적이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기기의 저장 용량은 5GB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무려 1000곡의 노래가 당신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스티브 잡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이제 정말 프레젠테이션의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열심히 따라해요. 어떤 걸? 스티브 잡스의 옷을 따라하고 PPT를 따라해요. 그리고 나서 욕을 먹죠. 어디 이렇게 성의 없게 PPT를 만들어 왔느냐 라고 욕을 먹게 돼요. 자, 우리가 따라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라 듣는 청중에 대한 수많은 잡스의 분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바로 그 부분을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업계의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이 기기의 저장 용량은 5GB입니다 라고 했을 때 머리에 쏙 들어와요. 같은 업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수많은 청중들 혹은 그 업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업계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노래가 몇 곡, 내 mp3에 몇 곡이 들어가는지는 쉽게 머리를 기억을 할 수 있지만 5GB는 잘 와닿지 않아요. 저도 사실 5GB가 몇 곡인지 잘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뭐 외장하드 500GB다. 크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영화가 몇 편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와닿을 텐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스가 이야기를 했던 거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청중으로 하여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숫자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인 걸 기억하시고요. 자, 모든 프레젠테이션은 언제나 제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래너스 주제들을 한번 쫙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위한 무엇, 무엇을 위한 무엇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요. 뭐를 성공 투자 유치를 위한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각국 문화 주제 간의 문화쟁점 사항 구체화 워크숍 개최를 기획한다. 말도 어려워요. 이거를 성공적 문화 교류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주한 문화 주제 간 워크숍 방안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내가 목적이 나오죠.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협상이 아니라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대해서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요거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요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혹은 사업계획 발표 그걸 위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에게 질문만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끌리게끔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제목에서 what과 why를 동시에 던져주는 방법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업계획 발표를 위한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15년에도 수많은 새로운 아이템들을 기획을 하실 거고 또 그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려고 할 때 오늘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 스토리텔링, 특히 기획, 그 창의적인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뭐 심화과정이나 그런 거를 들으시면서 좀 더 익힐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저희가 2월 13일 금요일에 똑똑한 조직으로 이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리더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똑똑한 조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